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가 켜진다. 낡은 의원 처마 아래 빗소리가 처연하다. 여기 죽음 앞에 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병을 고쳐온 의원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살려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이제 떨렸고 약을 다리던 화로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을 그는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세 아들과 딸 하나. 그들 중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인지 노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처방전을 쓰고 있다는 것을. 단 한 번의 처방, 평생 쌓아온 가산과 비방이 담긴 처방. 그리고 그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처방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는 야담구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편안히 옛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봄 한양 북촌 언덕배기, 낡은 기와집, 간판에는 이라 씌어 있다. 영조 16년 봄이었습니다. 한양 북촌 언덕 위에 최씨 의원이 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마을 사람들의 병을 보아온 최 노인의 집이었습니다. 젊어서는 내의원에서 임금을 모시기도 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노인 자신은 그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새벽 일찍 약초를 갈고 환자를 맡고 해가 지면 붓을 들어 의서를 정리하는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최 노인에게 봄은 유난히 잔인하게 왔습니다. 아버님 진지 드셔야지요. 막내 며느리 김씨가 보리밥과 미역국을 소반에 차려 들어왔습니다. 방 안가득 약 냄새가 배어 있었고 창가에는 아직 다 읽지 못한 의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놓고 가거아. 최 노인은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붓으로 적고 있었는데 그 손이 전보다 훨씬 느려진 것을 김 씨는 눈치챘습니다. 아버님 손이 많이 떨리시네요. 남의 손 걱정하지 말고 내 살림이나 챙겨라. 무뚝뚝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버지 곁에 살기 시작한 지 벌써 4년째였고 노인의 퉁명스러운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어제 동네 아이들 헛기침 고쳐주시느라 약 한 첩도 못 드셨죠? 저도 봤어요. 최 노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붓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김 씨는 충분했습니다. 드세요, 아버님. 식으면 소화도 잘 안 되실 텐데. 방을 나오며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저렇게 떨리는 것은 병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네. 큰아들 최준호는 장부를 들여다보면서 아내 이 씨의 말을 받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은 여전히 주파나를 튕기고 있었습니다. 딸깍 딸깍. 그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알고 있소.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대답 속에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굽은 등, 긴장한 어깨, 장부에 박힌 시선. 그런데 왜 문병을 안 가시는 거예요?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판알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먹물이 벼루에 떨어졌습니다. 검은 점 하나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었습니다. 포목전 사람이 요즘 마음을 얼마나 졸이고 있는지 알기나 하오.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날카로웠습니다. 한성 안에 새 포목전이 세 곳이나 생겼는데 내가 매일 아버지 집에나 들락거릴 형편이겠소? 그는 손으로 장부를 탁 쳤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단골 5이 다른 포목전으로 갔소. 5. 그 사람들이 몇 년을 우리 집과 거래했는지 아시오? 이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방 안을 걸었습니다. 2걸음, 3걸음. 좁은 방이었습니다. 종로 쪽에 새로 생긴 포목전은 명주를 우리보다 싸게 팔고 있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소? 청나라에서 직접 들여온다더군.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그는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남대문 안쪽 새 포목전은 젊은 사람이 하는데 손님을 대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오. 웃는 얼굴, 친절한 말씨. 요즘 젊은 상인들은 다르단 말이오. 준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쪽 포목전은 그놈은 내가 10년 전에 한양에 처음 왔을 때 나한테 명주 짜는 법을 배워간 놈이요. 내 밑에서 일하던 놈이. 그놈이 이제 제 포목전을 열었단 말이요.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매일 아버지 댁에 문병을 가겠소? 포목전 문을 닫으란 말이요. 이 씨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약방 안에 아버님이 숨겨둔 재산이 있다더니 소문은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약방 어딘가에 숨겨두었다는 이야기. 금은 보화가 항아리에 가득 담겨 있다는 이야기. 문서함 속에 땅 문서가 수십 장 들어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녀는 그 생각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다녀올까요? 이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시아버님 댁에 문병을 가면 되잖아요. 당신은 포목전 일을 보시고. 준호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러시오? 네. 며느리가 문병 가는 게 당연하지요. 죽이라도 한 그릇 쑤어 가지고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리하시오. 아버지 기운이 어떤지 잘 살펴보시오. 네. 이 씨는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는 다시 앉았습니다. 장부를 펼쳤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글씨는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먹을 갈았습니다. 벼루에 물을 조금 부었습니다. 먹을 천천히 갈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려 했습니다. 한 달 전? 2달 전? 아니었습니다. 석 달도 넘었습니다. 추석 때였습니다. 추석 차례 때 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언제쯤 장가를 들겠느냐?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훨씬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추석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포목전은 잘 되고 있느냐? 네, 아버지. 거짓말 마라. 내 얼굴에 다 써 있구나. 장사가 안 되는 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사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그러나 중요한 건 아버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오래 기침했습니다. 그때 준호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라고. 왜 묻지 않았을까요?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준호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금음달이었습니다. 가느다란 초승달.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은 가봐야겠구나.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레도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포목전 일이 바쁘니까. 같은 날 저녁, 마을 서당 앞 골목길 연화가 걸어가고 있었다. 딸 연화는 친정이 가까운 마을에 살았습니다. 남편 훈장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 그녀는 서둘러 아버지 집 쪽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방문을 열자 최 노인이 눈을 감고 등받이에 기대 있었습니다. 낮에 환자를 하나 더 보았는지 몸이 더 지쳐 보였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 없이 방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흐트러진 의서들을 가지런히 쌓고 다 식은 약탕기를 드러내고 창가에 쌓인 먼지를 소매로 닦아냈습니다. 너, 이 나이에도 친정집 청소나 하러 다니냐? 최 노인이 눈을 뜨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계시니까 오죠. 아버지가 없으면 안 와요. 연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노인이 평생 모아온 비방서와 재산, 그리고 약방터가 제법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내의원 시절 임금에게 하사받은 물건들도 있다고 했고, 한양 인근 약초반 문서도 있다고 했습니다. 소문은 누가 퍼뜨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고 달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준호가 아내 이 씨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었습니다. 아버님 많이 편찮으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서요. 이 씨가 먼저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과일 한 바구니를 곁들여서 그래, 잘 왔다. 최 노인은 짧게 받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나이 드셨으니 몸 챙기셔야지요.
저희 큰 집으로 모시면 어떻겠어요? 방도 넓고 하인도 둘이나 있으니. 이 씨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최 노인은 딸 연아가 닦아놓은 창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며느리의 눈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방 안을 보고 있구나. 노인은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약방은 어찌하고? 약방이야 처분하시면 되지요, 아버님.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뭘 또 약방을 붙들고 계세요. 처분. 노인은 그 단어를 입안에서 한 번 굴렸습니다. 50년을 지켜온 약방을 처분. 생각해보마.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준호와 이 씨는 40분쯤 더 있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이 씨는 나가면서 한 번 더 방 안구석을 돌아보았습니다. 둘째 최준서는 혼자 왔습니다. 아내도 없이 과거 시험에 연거푸 낙방한 뒤로 준서는 집에서 책만 읽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끔 한량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고 돈이 필요하면 어머니 몰래 아버지를 찾아와 손을 벌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왔냐? 아버지,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볼 수 있지 않느냐?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실은 제가 좀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해서요. 최 노인의 눈이 잠깐 아들을 향했다가 다시 책으로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10량이면 아니 20량이면 되겠습니다. 무슨 일에 쓰려고? 친구와 같이 작은 장사를 하나 시작하려고요. 노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준서야, 예, 아버지. 사람이 한번 빈손으로 일어서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평생 누군가의 손을 잡고 서 있어야 한다. 그 손이 없어지는 날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준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거라. 그날 준서가 빈손으로 나가는 것을 약방 뒤편에서 약초를 정리하던 막내 준혁이 보았습니다. 형의 뒷모습은 어딘지 가볍고 또 어딘지 쓸쓸했습니다. 연하는 이번에는 남편 훈장 서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님, 사위가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서 오게. 서 훈장은 공손하게 절을 올리고 한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하는 아버지의 밥상을 새로 차렸습니다. 집에서 담아온 열무김치와 직접 말린 다시마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다시마는 혈관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담아왔어요. 어디서 배웠다고? 아버지한테 배웠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최 노인은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내를 닮은 눈매였습니다. 그 눈 안에는 재산이 없었고 약방 문서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오래 있다 가거라. 아버지가 오래 있으래요. 연하가 남편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서 훈장도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준혁은 약초 가게에서 돌아오면서 아버지 방부터 들렀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람이 많이 왔어요? 형들이 왔다 갔다. 그랬군요. 준혁은 약탕기에 남은 찌꺼기를 걷어내고
새로 물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저녁 약을 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준혁아. 예, 너는 내 재산에 대해 궁금한 것 없느냐? 준혁은 잠깐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게 싫어요.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최 노인은 올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약 잘 다여라. 그것이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비가 사흘째 내렸습니다. 최 노인의 몸이 부쩍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날도 생겼고 기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찾아오는 환자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좀 쉬셔야 해요. 막내 며느리 김 씨가 통사정을 했습니다. 병자를 돌려보내는 의원이 어디 있느냐? 아버님이 환자가 되시면 누가 돌봐드려요. 내가 있지 않느냐? 툭 던지는 말이었지만 김 씨는 그 안에 담긴 신뢰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약을 다리러 갔습니다. 비가 그친 날, 큰아들 준호가 다시 왔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준호가 몇 가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것이 뭔가 약방터를 처분하는 문서입니다. 아버님이 서명만 하시면 제가 좋은 값에 팔아드리겠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 집으로 모셔서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최 노인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가 산다고 하더냐? 한양 안에서 포목전을 크게 하는 박 씨가 이쪽으로 약방을 내고 싶다 하더군요. 자리가 좋으니까요. 그 터는 내 아버지가 개척한 곳이다. 아버님, 이제 약방을 하실 수 있는 몸이 아니지 않으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해, 봉아. 준호가 돌아간 뒤 최 노인은 오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에 구름 한 조각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비가 아프다 하니 서류부터 들고 오는구나. 같은 날 저녁, 연하가 홀로 들렀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뭔지 아세요? 보자기를 풀었더니 낡은 수건과 발도구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발 자주 씻겨드렸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됐다. 안 돼요. 연하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최 노인은 처음에는 마다했지만 딸이 워낙 조용히 고집을 부리는 통에 결국 발을 맡겼습니다. 따뜻한 물, 딸의 손, 최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아내가 살아있을 때의 기억이 어스름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내도 이렇게 저녁이면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연하야, 예. 내 어미를 닮았구나.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발등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방안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막내 준혁이 약초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기침이 심해졌다는 것을 알고 준혁은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 김 씨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불을 피우고
약을 다리고 기침이 잦아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빛이 창호지를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최 노인의 호흡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주무세요. 너희는 오늘 가게 못 열겠구나. 괜찮아요. 가게 하루 닫으면 밥은 어떻게 먹으려고? 오늘 밥은 내일 벌면 돼요. 아버지가 괜찮으셔야 저희도 괜찮아요. 최 노인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못난 자식 둔 복도 있구나. 그것이 칭찬이라는 것을 준혁과 김 씨는 알았습니다. 마을의 소문이 더 구체적으로 퍼졌습니다. 최 노인이 비방서 한 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임금도 놀랐다는 처방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얻으면 의원 하나를 차리고도 남을 거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약초반 문서와 은자가 얼마 된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준호의 아내 이 씨는 그 소문을 듣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여보, 그 비방서 말이에요. 소문이지 않소? 소문이 다 거짓은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내의원 출신이시고 평생 의원을 하셨는데 남긴 것이 없을 리 없어요.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 막내 준혁이가 그걸 다 차지한다면요? 그 말에 준호는 잠에서 완전히 깨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 준호와 이씨 그리고 둘째 준서가 함께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셋이 함께 오는 것은 아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 씨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홍삼과 꿀 그리고 귀한 녹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아버님 건강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최 노인은 물건들을 보았습니다.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원하는 것도 클 것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준호야, 예, 아버지. 내가 이것을 가져온 것은 비방서 때문이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됐다. 나는 안다. 최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낡은 가죽 표지의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비방서냐? 세 사람의 눈이 그 책에 고정되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아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약이다. 처방이다. 하지만 이것은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다. 이 안에 담긴 것은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증세가 아닌 마음을 보라. 병이 아닌 사람을 보라. 50년 동안 내가 배운 것은 그것 하나다. 최 노인은 책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준호와 준서, 이 씨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막내 준혁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형들이 왔다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준혁은 모른 척했습니다. 그저 저녁 약을 가져왔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약 가져왔어요. 앉아라.
최 노인이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오늘따라 눈빛이 달랐습니다. 준혁아,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아버지, 놀라지 말거라. 나는 의원이다. 내 몸이 어떤지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겠지. 하지만 너는 알고 있다. 내가 가르쳐 준 것들을. 뭘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 사람을 보는 법. 준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증세보다 먼저 그 사람의 눈을 보라. 손을 잡아보라.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두려운지. 그것을 알면 약은 반만 써도 된다. 네. 그것이 내가 준 유산이다. 돈이나 땅보다 값지다. 절대 잊지 마라. 겨울이 오기 전, 최 노인이 사당에 온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래된 사당이었습니다. 최 씨 가문이 위패가 모셔진 곳. 최 노인은 그곳에 네 자식을 모두 불렀습니다. 큰아들 준호, 그의 아내 이씨, 둘째 준서, 딸 연아와 사위 서훈장, 막내 준혁과 그의 아내 김씨, 모두 8명이 사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 노인은 두 가지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땅 문서와 은자, 그리고 비방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낡은 처방전 한 장이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모두에게 알려야 할 것이 있어 불렀다. 최 노인의 목소리는 낮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지난 2해 동안 너희를 지켜보았다. 8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큰아들 준호, 너는 2번이나 찾아와 약방 터 문서를 요구했다. 비방서가 탐이 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내 아내는 내 방 구석을 눈으로 뒤졌다. 나는 모른 척했지만 다 보았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준서, 너는 아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사흘 뒤에 왔다. 그것도 돈 때문에. 문병이 아니라 손 벌리러 온 것이었다. 준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연아야. 예, 아버지. 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왔다. 밥을 차려주고 발을 씻겨주고 먼지를 닦았다. 그저 아비 곁에 있고 싶어서.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아. 예, 아버지. 너와 내 처는 새벽에 일어나 약을 다렸다. 가게 문을 닫고 밤을 새웠다. 한 번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최 노인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겠다. 큰아들 준호에게는 약방 터 문서를 준다. 준호가 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 터에서 계속 약방을 운영해야 한다.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문서는 무효가 된다. 이미 마을 이장에게 같은 내용으로 증서를 남겨두었다. 준호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둘째 준서에게는 은자 20냥을 준다. 준서가 눈을 빛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다시는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마라. 이것이 내 마지막 시작 자금이다. 이것으로 무엇이든 스스로 이루어라. 그 이후로 나는 너에게 더 줄 것이 없다. 연아에게는 이것을 준다. 낡은 향로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내 어미가 매일 아침 불을 피우던 향로다. 어미 냄새가 배어 있다.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연아가 두 손으로 향로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준혁에게는 이것을 준다. 최 노인이 낡은 가죽 표지 책을 꺼냈습니다. 비방서였습니다. 이 안에 50년의 기록이 있다. 처방도 있고 사람을 보는 법도 있고 내가 살면서 틀렸던 것도 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진심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것이다. 너에게 맡긴다. 준혁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한마디를 하겠다. 최 노인은 낡은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내가 젊었을 때 스승에게 받은 처방전이다. 그 위에 딱 2줄이 씌어 있다. 노인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고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라. 약보다 먼저 마음을 주어라.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 2줄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환자에게도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오늘 너희를 부른 것도 그 때문이다. 누가 더 많이 받고 누가 덜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노인은 자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아라. 재산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당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위패 앞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봄, 최 노인이 세상을 뜬 다음 해에 마을 사람들은 최 씨 집안에서 생긴 일들을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약방터를 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목전보다 약방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인연 하나하나가 그의 사업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씨는 여전히 셈이 빠른 사람이었지만 약방 앞을 지나는 환자들을 보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버님이 왜 약방을 지키라 하셨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씨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한 말이었습니다. 둘째 준서는 은자 20냥으로 서당 하나를 열었습니다. 뜻밖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거는 못 붙었어도 글은 알지 않습니까? 준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2~3명 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0명이 넘었습니다. 준서는 가르치면서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던 내가 이제 아이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준서가 누나 연아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연아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아. 연아는 향로를 사당에 모셨습니다. 어머니의 냄새가 배어있는 향로. 이른 아침 거기에 불을 피우는 일이 그녀의 하루를 열었습니다. 남편 서훈장이 물었습니다. 그 향로가 그렇게 좋소?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는지 그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서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사람을 잘 보셨어. 당신한테 그것을 물려주셨나 봐. 연아는 오래 향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 준혁은 비방서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작고 빽빽했고 처방과 처방 사이에는 때로 이런 문장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환자가 울었다. 약이 아니라 말이 필요했다. 오늘 한 노인을 보내드렸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이었다. 나는 오히려 그분께 배웠다. 사람은 고쳐주는 것이 아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준혁은 책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그는 그날 이후로 약방 간판을 바꾸었습니다. 약초 가게 대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일하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방식으로 할게요. 준혁의 아내 김 씨가 그 간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보고 계실 거야. 마을 우물가.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다. 최 씨 노인이 남긴 게 비방서 하나라고요? 한 아낙네가 물었습니다. 하나긴요. 약방 터도 있고 은자도 있었다더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걸 다 같은 방식으로 안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큰아들한테는 터를 줬는데 조건을 걸었고, 둘째한테는 돈을 줬는데 마지막이라 했고, 딸한테는 향로 하나, 막내한테는 비방서를 줬다잖아요. 향로 하나요? 딸이 그걸로 만족했어요? 눈물을 흘렸다 하더군요. 좋아서. 비방서는요? 막내 준혁이가 그걸 들고 의원을 열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몰린다는군요. 약 잘 쓰는 것보다 사람을 잘 본다고요. 꼭 최 노인이 살아온 것 같다고들 하더군요. 아낙네들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최 노인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뭐요? 누가 진심이고 누가 아닌지, 누가 뭘 받아야 하는지. 마을 서당. 준서의 수업이 끝난 뒤 한 아이가 남아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의원이셨다던데요. 응. 선생님한테는 뭘 남겨주셨어요? 준서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돈이에요, 용기예요? 처음에는 돈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용기였어. 아버지가 그걸 돈으로 포장해서 주신 거야. 아이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그 말을 하면서 오래 웃었습니다. 어느 날 나이 든 환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최 노인 아들이 맞소? 예. 자네 아버지한테 20해 전에 고침을 받았다오. 그때 아버지가 뭐라 하셨는지 알아요? 약을 주면서 이러시더군요. 이 약보다 집에 가서 자식 얼굴 보는 게 더 나을 거요. 하고 준혁이 웃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 말이 맞았어. 집에 갔더니 자식들이 다 와 있더라고. 그날 이후로 쭉 나았거든. 약 때문인지 자식 얼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준혁은 그 말을 듣고 비방서를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고쳐주는 것이 아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최 씨 의관 처마 아래 봄비가 내렸습니다. 준혁은 빗소리를 들으며 비방서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을 뜨기 열흘 전이었습니다. 준혁아, 이 책을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하다. 나는 의원으로 50년을 살았다. 수많은 사람을 보았고 수많은 병을 보았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다. 사람은 외로울 때 가장 많이 아프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결국 하나다. 곁에 있어주는 것. 약은 그 다음이다. 오래 살 거라. 그리고 살면서 많이 나누어라. 나누는 만큼 내 안에 쌓이는 것이 있다. 그게 뭔지는 내가 살면서 직접 알게 될 것이다. 고맙다, 아들아. 준혁은 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마당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김 씨가 조용히 차 한 잔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다 읽었어요? 응. 어떤 말이 있었어요? 준혁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곁에 있어주라고 하셨어.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함께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최 씨 노인이 남긴 것은 비방서 한 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것들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책임을, 둘째에게는 시작을, 딸에게는 기억을, 막내에게는 길을, 그리고 모두에게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아라. 그것이 최 씨 노인의 처방이었습니다. 평생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당신 곁에 누군가에게 오늘 약보다 먼저 마음을 주어라. 사람은 고쳐주는 것이 아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나누는 만큼 내 안에 쌓이는 것이 있다. 최 씨 노인의 비방서 마지막 장에서 옛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주십시오. 야담구루미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